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 중인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정권 초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또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각종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그냥 방관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과열되는 양상, 그동안 좀 조정을 겪었던 가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시점에 집을 사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과열되는 양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패닉 바잉 심리가 조금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이제 시장이 한계의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과열이 된다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도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거래가 없고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매수세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불황에 빠졌을 때 환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부동산이라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게 되고, 그런 시장 하에서도 유일하게 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물건, 그런 물건은 역시 서울이 아닐까. 수요가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이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서울의 특정 지역,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신고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 3월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신고가를 찍었고, 해제가 바로 30일 좀 넘고서 막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거래들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추이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던 그 시기 강남 3구의 일부 고가 거래들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평균값 자체를 높이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일부가 수요로 참여해서 높은 가격을 찍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상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고가의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평균 가격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고가의 주택들이 이렇게 팔린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체감하기로는 이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격에도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시장에는 굉장한 시그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30억 하면은 그거 누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억에 팔렸다, 50억에 팔렸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 있는 아파트들 또한 그 가격에 누군가 사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 3년 동안 방매를 했는데도 집이 안 팔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합쳐지고, 그러면서 이제 호가를,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만큼은 낮춰야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렸던 물건도 지금 좀 더 나는 올려서 팔겠다,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 중개업소나 이런 또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호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하는 바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장이 활성화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이제 하나 시그널이 이제 금리가 낮춰지는 게 있었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가 사실은 아직 인플레이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 2%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 0.9%로 1, 4분기 지나고 나서 낮췄잖아요. 그만큼 경기 침체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하도록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그럼 믿을 건 무엇이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면 뭐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크고, 그래서 예전처럼 시간을 놓쳐서 내가 그 상승장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더 자극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패닉바잉 심리가 많이 자극이 되고 있고 대출도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이 현상을 보면 부동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라는 거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기가 벌어서 모아놓은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닉바잉 심리는 과거보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올랐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과열 상태가 아닐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고가의 주택들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발언 하나에 기초하면 결국에는 집을 보유하고 뭐 이런 데 세금으로 억제하고 보유세를 올리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러면 강남의 집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아무래도 과거보다 이제 DSR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많이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나 큰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뭐 강남의 거래가 뉴스에 나오는 게 거의 전부잖아요. 언론에 소개되는 게 전부지 그 이후로 뭐 후속 거래가 엄청나게 이어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가 거의 영끌의 상승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대출 DSR 규제가 도입이 되고 앞으로 대출의 어떤 문이 닫힌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사실은 이제 22년 정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게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막차 수요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강화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특히나 상반기는 아무래도 대출의 여력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남들보다 먼저 대출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참여하는 막판 수요들이 좀 있어서 그때와 어떤 현상적으로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월에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은 스트레스 금리로 1.5%를 수도권 내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봉 1억의 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금액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 3천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떤 집을 사려고 할 때 그 집에 모자라는 자금을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나중에 내가 2, 3천이 부족해서 못 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2, 3천만 원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에는 1억이 오르고 5억이 오르고 지금 10억 하는 집이 20억이 될 거고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집으로서의 의미가 최종적인 수요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외국인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우리나라 집을 사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분들이 많으세요. 국적 자체가 외국이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시장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 시장 자체에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중국인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에 오래 장기간 거주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이 파악되신 분들 그런 수요가 들어와서 일부 수요가 많이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퍼센트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전체적인 부채 규모에 대해서 감당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을 매입을 할 때 갭을 끼고, 그러니까 즉 전세 보증금을 끼고 갭 투자하시는 방법, 아니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오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 전세 보증금의 최대치를 끌어서 갭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 자본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냐? 과거의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자본의 성격이 컸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이것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것도 대출로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형태의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이제 30년 모기지 대출에서 뭐 40년, 길게는 50년까지 모기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50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는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까지도 빚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형태만큼 대출을 활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50년 동안 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상승이 되면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비싼 값에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들어와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대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조잖아요. 예전에는 소득 같은 걸 보지 않고 빌려주는, 그냥 집 가격 대비해서 얼마를 빌려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자기가 전체적인 집의 가격 대비해서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이 있으면 그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을 따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절대 금액 자체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커졌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실질적인 걸 따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대출의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집값이 10억이었으면 올라간 집값이 15억이다. 그럼 과거보다는 5억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한데, 과거에 그 10억을 마련할 때도 빌렸던 자금 규모보다 더 적은 금액밖에 못 빌리는 시장. 그러면 그만큼을 추가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자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첫 번째 10억이라는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한 상황도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승분에 대한 자금은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해주는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져가지고 그 갭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활발해지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 어렵고, 또 대출의 규모가 확대되기에는 이미 나간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구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사는 가격에 과연 3년 후에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팔려고 했을 때 팔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폭탄을 떠안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꺼져야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해질 수 있는 시장이 올 건데,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과거처럼 막 모두가 뛰어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들은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관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건데, 심리를 꺼트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말 겨울이 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느껴져야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뭐 이제 금리도 더 내려갈 거고 지금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버티는 이유가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꺼지지 않고 이 버티는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매물이 이제 잠겨 있는 형태로 나올 거고, 어떤 공급적인 시그널들이 더 나와줘서 이제 시장이 물리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 아니라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더 많다라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돼야 심리를 꺼트릴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그널을 또 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져요. 부채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좀 지겹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만큼 한계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빚 자체와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방법은 없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것 자체를 빌리려고 하는 그 수요를 누를 수는 없으니 은행에서 그럼 돈을 빌려줄 때 그 빌려주는 자금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 자본을 쌓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은행권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밸류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주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너무 배당을 안 해준다. 이제 외국의 주식들은 일정 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고도 이제 주주한테 환원해주는 부분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으라는 정책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으라는 정책을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얘기는 특정 부분에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몇 배 더 쌓아야 되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쌓아야 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근데 돈을 많이 쌓아 놓으면 배당을 많이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은행에서 추구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출의 규모는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고 그 얘기는 이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을 계속 연장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추가로 해주려면 그만큼 더 자본을 쌓아야 되는 구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받고 싶은 금액이 뭐 5억을 빌리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신의 신용이라든가 또 지금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대출이 나가게 되고 그 대출 총량이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대출이 막히는 이런 거를 지금 간접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RWA라고 해서 위험가중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잖아요. 일반인들이 이걸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은행에서는 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보는 가중치를 두는 건데 이걸 예전에는 15%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비율을 뭐 25%로 상향하는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들어오면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이 이제 만기가 되면 오히려 일부러 상환받아야 되는 정도로 지금 나가 있는 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매수 자금 자체가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형태로 갈 거고 자금이 없는데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가격이 높은 가격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제 집값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급 확대 부분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주택 시장의 어떤 매수 수요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주택의 매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위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유가 이제 주담대 대출의 75% 이상을 소득분위 5분위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득 수준이 그래도 20% 안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주택의 매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급 확대 부분에서 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80%에 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그 얘기는 예전에 이 집을 20%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형태가 자기가 이제 하나만 갖고 있고 자기가 살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갭을 가지고 투자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집과 소유하고 있는 집이 다른 형태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집을 이용해 줄 수요자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주택 공급이 많이 되면 이제 전세를 놓는다든가 월세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공공 부분에서 많이 흡수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 얘기는 그들이 들어와 주지 않는 부분만큼을 스스로 메꿔 넣어야 이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이제 집
집주인인 분들이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대출의 한계 상황으로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매각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매각을 통해서 정리한다는 거는 기축의 공급이 또 늘어난다는 의미고,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정 지역의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건데, 그 효과가 그래도 좀 영향을 줬던 지역이 이제 세종시죠. 대전하고 이제 그 충청 일원에 세종시라는 새로운 특별시를 만들고서는 이제 그쪽으로 일부 수요들을 이전시키는 형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서울 집중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서울의 집값만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다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과열된 시장의 심리를 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집중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유는 서울 말고도 서울 근교에 있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신도시에 버금가는 새로운 지역들이 부동산 하락기에 많이 정비돼서 새로운 신규 주거 단지로 많이 거듭났잖아요. 그만큼 그런 지역들로 이미 수요가 분산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투자의 목적,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집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지방은 지금 인구 소멸 상태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걸 이미 사람들이 체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사는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래도 자금이 있고 어떤 집이라는 유형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유일한 선택지가 지금 서울 집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려 있는 건데, 결국 계속해서 이런 집값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심리가 좀 잦아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체감하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시장에 맡긴다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지금 우리 전세 사기 문제나 역전세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와 대가로 사실 허그의 부실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 썼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집을 돌려줬을 때 그 자금을 오롯이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전세를 놨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뭐 6억이면 전세를 5억을 받고 1억의 갭을 가지고 집주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 5억을 돌려줄 능력 자체가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전세가 꼭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서민의 주거 방법이고 뭐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또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시기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진짜 궁금하고,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과거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 때 이전 뭐 이럴 때는 집값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리해서 사겠다, 그 패닉 바잉 수요가 한참이던 시기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가격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강남 3구나 이런 쪽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격에 집을 왜 사?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급하게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가 과거에 놓친 시기를 지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는 아니더라도 강남 3구는 이제 이미 닿을 수 없는 가격이 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가격의 조정을 겪은 지역들이 좀 꽤 있잖아요. 뭐 노도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고, 송도나 뭐 이런 지역들, 양주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뭐 30-40% 이상 빠져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고점에 물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입장에서 두 번째 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특히나 결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지금 느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2년도 이제 고금리의 시기가 도래를 하고, 사실 집값이 경착륙을 조짐을 보일 정도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같은 경우는 1000건이 안 될 정도로 거래가 사라지고, 그 1000건 중에 SH나 LH에서 매입하는 건수까지 포함
포함해서 1000건이니까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시장이 펼쳐졌거든요. 그 과열됐던 몇 년의 시간에 마치 앞으로 계속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게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고 일어나면 수억이 올랐다라던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수억이 빠지는 형태, 수억이 빠져도 실질적으로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걸 이제 경험을 해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었는데, 그 시기에 다른 문제들이 겹친 거죠. 가계의 문제만이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열을 좀 진정시킬 수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이라든가 건설사의 문제,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부가 집을 사게끔 부양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없어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격이 조정이 돼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뒀어야 되는 거고,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과도한 사업성을 기초해가지고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비싸게 자금을 투입한 문제에 대해서 그 건설사 또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그 손실을 감당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팔기 시작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양을 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뭐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하려고 했으니까 분양이 안 됐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시기를 겪었던 건데 정부가 부양을 함으로써 누구나 다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몇 달만 갖고 있으면 다시 팔 수 있게끔 그런 시장을 열어주다 보니까 시장에 일정 부분 자금이 몰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뭐 그 집들의 가격이 분양가 대비해서 2배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집들이 다 그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팔리는 물건들은 사실은 조합원들의 물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분양했던 물건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가격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결국 정부의 부양이 있었고 정부는 결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깔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다시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오면 지금 내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집을 좀 사는 선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적인 흐름상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정부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을 때마다 좀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그 자금의 흐름 자체를 일정 부분으로 몰려가는 걸 좀 통제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단이 안 되고 그냥 자산 가격에 대한 상승, 특히 부동산 시장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번 정부에서도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섣불리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거와 똑같은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지금 상급지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큰 축을 차지하는 게, 특히나 서울에서의 공급은 거의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잖아요. 강남권에 위치한 재건축의 공급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남권의 공급이 많아졌는데, 강남권의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렇게 되려면 그 규모 자체가 훨씬 큰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사람들이 다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일반 분양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뭔가 이익이 생긴다고 해야 몇 억씩 부담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던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반포 아리팍 이런 경우도 사실 미분양이 났었었고, 분양 당시에는 이유는 그때의 일반적인 분양가보다는 훨씬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그게 소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지금 분양가 자체도 수억대 하던 게 20억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분양하는 거는 9평형이 뭐 30억 가까이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 가격에서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그것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프리미엄, 뭐 로또 수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걸 분양받기 위한 자금으로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20억이 있는 사람도 10억을 더 빌려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정도로 큰 돈을 투입을 하지 않으면 내 로또를 맞을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로또의 금액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해야 사실은 시장에서 이 물건들이 소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상급지에 대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가격은 올라가고 밑에 가격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밑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적고 이 상급지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실질적으로 30억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내가 30억이 있다 하더라도 30억의 집을 내 모든 돈을 투입해서 사기가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이 집이 내가 30억에 샀을 때 50억이 된다, 70억이 된다. 그리고 70억이 됐다라는 걸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50억에 팔리겠지. 70억에 팔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 시장의 물건들은 소화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 이걸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억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거죠. 왜?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이 집을 내가 분양받으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온 집안의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30대인데 소득은 둘이 합쳐서 1억 좀 넘겠죠. 그 정도 되시는 분이고 기존에 양쪽 집 적당히 사는 이런 집인데 이걸 너무너무 분양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한 4억 정도 해달라고 하고 친정에는 친정 집을 팔아서 우리가 모시고 살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이 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점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꼭 분양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저기들이 있고 그 부모들도 이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받으면 나는 30억을 벌 수 있는 거고 이 선택을 같이 해주면 그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족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이게 사실 제 주변에 진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시댁에 뭐 4억 5억 보태달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영끌이 아니라 초영끌을 해도 사실은 참여하기 힘든 그것도 원래 시세보다 절반 가격밖에 안 된다는 그 집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무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조금씩밖에 안 풀리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알아차려지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사실 반포의 입주 물량이 굉장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단지이고 일반 분양 물량만 1800세대가 넘죠. 1830세대 정도 되는데 또 다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국민평형의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다 30억이란 말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때의 시장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거기서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물량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물량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규모 물량의 공급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거품이 어느 정도 신기루였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없다라는 것,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 자식은 서울에 가서 살 거고 그런 능력이 되잖아요. 내가 충분히 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전세 살아도 주변에 뭐 신축 아파트, 좋은 최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서 살면 되는 거고 결국 소유를 하는 것에는 강남 3구를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자들이 지방이 엄청 많다 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의 분포를 보면 70% 이상이 수도권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전부 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막 시장이 엄청 뜨거워질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강남 3구면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서울에서도 강남 3구에 안 좋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축으로 거듭났고, 더 먼저 진행됐던 곳들은 이제 낡아가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물량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또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신흥 지역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성수, 서울숲 인근에 주상복합들 큰 평형 위주의 고급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주변에 또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있고, 또 용산 쪽도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또 많은 공급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고, 한남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또 많은 대규모 물량들이 들어오는 구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소득 수준의 이 구조를 보면 모두가 그렇게 다 잘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다 소화가 되겠죠. 근데 그 수요는 정말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뭘로 증명이 되냐면 전세가로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가 평균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뭐 개포의 신축 입주 때 최대로 올라갔던 지역,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최고로 올라가는 게 뭐 18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전세가를 보면 그 가격이 이제 다시 12, 13억 이 정도로 내려와 있고, 연식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수준에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가 이제 최초의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최저로 떨어졌을 때는 한 8억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 9억 정도. 그러면 시계열적으로 보면 완만한 전세가의 상승을 보여요. 이 얘기는 강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소득도 받쳐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완만한 전세가 정도는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올려주면서 그냥 살아오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데, 가격 수준이 전체를 봤을 때는 평균 15억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얘기는 현금 15억, 현금 20억 있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인 거잖아요. 고액 전세, 10억 이상의 고액 전세가 2년 주기로 봤을 때 1년에 한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많아야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새로 공급되는 강남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존의 집들도 그 정도의 전세금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유지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요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옮겨 다니고 그냥 한정적이지, 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자금, 투여해야 되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강남의 집값이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물건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금이 묶이고 그걸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열된 가격 수준에서 진입하는 거다 보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2014년도에 1000조를 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도에 2000조 가까이로 늘어났죠. 거의 10년 안에 1000조,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가계부채로 우리가 계산되는 부분, 그게 한 1900조 정도 되고, 그거 말고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대출, 즉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게 한 1100조 정도 돼요. 거기에 집을 유지하고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의 규모도 10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3000조 가까운 돈이 이제 부채로 쌓여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개별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그 정도 규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GDP 대비해서 2배가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즉 벌어들이는 것보다 빚이 2배 많은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갚아낼 수가 없는 정도,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심각성을 크게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유예를 해주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이 집을 처분하면 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어도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끌이 확산되고 또 어떻게 보면 패닉바잉도 참여되고 뭐 이랬던 시기에 대부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이런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즉 아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큰 빚을 지게 만든 시장, 그렇게 이제 부채가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못 버티는 사람들은 이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회생 파산 관련된 법원 사람들 늘려야 된다, 이런 기사가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그만큼 회생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 그렇지만 채권 추심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전에는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빚 갚아라 독촉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돈을 갚으려고 하고 뭔가 처분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냥 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안 갚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는 집 사는데 빚을 많이 냈는데 못 갚아서 연체가 되고, 연체가 돼서 빚을 정리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리를 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고, 그 경매 물량이 쌓여가고 있고, 이게 모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빚이라는 게 시장 경제에서 꼭 필요하죠. 내가 이만큼을 갚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미리 빌려주는 게 빚이잖아요. 소득 기반한 것과 이 빚은 같은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갭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빚을 내줬으면 부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빚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부채의 한계 상황이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지금 고금리가 아니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2년도보다 더 많은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금융권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1금융권의 연체율 같은 경우는 0. 몇 프로 이 정도라서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금융권의 특성상 그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PF에 대한 연체율 2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 있고, 그거 말고도 가계 연체율도 5%, 기업의 연체율도 15%. 지금 부채에 대한 연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의 부채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이 연체에 대해서 이게 부실화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화된 채권을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고 털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 연체율이 0.36% 정도 되는데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연초에 그동안 이제 작년에 연체됐던 부분들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털어내는 작업을 연초에 한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늘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 말고도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부채의 연체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그러면 건전성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은행들뿐 아니라 금융권들은 자기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계속 어느 정도 흡수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런 저축은행들,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경우도 자산 규모가 큰 5대 은행도 벌써 이제 10%가 넘어가는 저축은행들이 있고, 금융지주의 자회사격으로 있는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도 뭐 NH 같은 경우는 NPL 비율이 뭐 13% 정도? 1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20% 넘어가는 은행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이 문제들이 결국에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은행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이 손실을 흡수하고 정리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지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 9% 정도 됐는데 연내까지 6%대로 맞추라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지시를 했잖아요. 6%까지 맞추려면 결국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여력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정리하는 작업들, 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 PF 사업들을 공매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이걸 잘 해내면 살아남는 거고, 못하면 없어지겠죠. 33
33평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가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면 이왕이면 넓은 평을 원하겠죠. 그리고 33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워낙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눈 돌릴 수 있는 평수,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평면 구조라든가 설계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과거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게끔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25평이든 뭐 그거보다 조금 작은 평수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심포도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형태가 33평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산다는 거는 내가 집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중간에 이 집을 처분해서 팔고 나가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잠재적인 판매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물건,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해야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국민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평형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평형, 절대 금액 자체가 내려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호하는 평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평형을 설정하게 된 게, 우리나라 이제 가구 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명, 5명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했을 때 국민평형이 84제곱미터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많아야 3인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5구짜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형태, 가구의 변화 형태를 봤을 때는 굳이 33평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1, 2인 가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작은 평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넓은 평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줘야 되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집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높은데 그만큼 투여 비용이 높았을 때 다시 재판매했을 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조금은 작은 평형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평형에 대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내가 뭐 1억에 산 걸 1억 1천에 판다 이래도 10%잖아요. 근데 내가 뭐 3억에 산 걸 10%면 3천만 원, 그 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비용 자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평형들은 과거에도 이제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을 주로 갖고 있었던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도 없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굳이 대형 평형을 짓냐, 그러면서 1+1이라는 형태가 도시정비법에 들어왔거든요. 즉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평형이 큰 평형인 사람이 국민평형 규모 이하로 분양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뭐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한 주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재건축 사업이, 그래서 대형 평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책으로서 그런 제도가 도입될 정도로 대형 평형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새로 내가 아파트를 받게 됐을 때 나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나 차라리 돈을 덜 낼래, 돈을 차라리 돌려받고 싶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대형 평형을 쓰는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인기가 예전만 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아예 대형 위주로만 지어진 고급화된 단지,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이제 분양가가 뭐 100억이 넘어가든 뭐 이래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데는 여전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와줘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기존의 아파트의 구성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니즈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평수들을 조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평형이 나오면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4평, 34평 이렇게 두 가지로 획일화된 구조였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좋다고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체감하기로는 24평보다는 27평이 조금 더 큰
큰 느낌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24평보다는 27평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33평보다 신축의 27평이 구조나 공간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내가 33평을 받을 수 없더라도 27평으로 가도 충분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 그 사업 안에서 사실은 그 평형들은 좀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 자체가 다양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공급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다양화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두 분이 살아도 33평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이 사시는데 33평이면 청소하는 것도 조금 더 넓고, 맨날 둘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짧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굳이 25평만 되더라도 충분히 구조 자체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25평과 33평의 형태를 보면 보통 3베이의 형태로 해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근데 25평도 요즘은 화장실 2개가 다 웬만큼 들어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방의 사이즈라든가 거실의 사이즈, 또 방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25평을 선택하더라도 뭐 집에서 많이 음식을 해먹는 트렌드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집들이랑 지금 짓는 집들이 일단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옛날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눈의 벽체 중심선에서 평형으로 따지기 때문에 벽의 두께가 일부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 짓는 집들은 눈에 보이는 치수가 25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평 정도 더 공간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짓는 25평이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거고, 또 구조를 뽑는 데 있어서도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거 공용 부분, 즉 전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들이 과거보다는 구조상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베란다 확장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넓게 느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되든 젊은 사람이 되든 결국에는 시장성 있는 집을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겠죠. 시장성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물건이 결국에는 나의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유지하는 데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좋다고 뭐 시골에 내려가서 하면 그거는 그냥 정말 그 주거에 대한 가치만을 인정을 하는 거지, 그걸 나중에 팔아서 다시 내가 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가 돼도 어떻게 보면 그 집이 나한테 계속된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산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이런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가치적인 측면은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후가 되면은 항상 소득이 없다라는 게 전제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써가면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공동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년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을 줄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영목이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영목이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처럼 집을 맡겨놓고 다달이 연금처럼 탔쓰다가 나중에 내가 탔쓴 돈을 상환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걸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물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내가 깔고 앉고 있어도 일정 부분 집의 일부 이제 자금을 빼서 쓸 수 있는 효과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환가성이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빌려줄 것이고, 많이 연금을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노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처분을 하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영목이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노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나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단지, 대규모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노후가 되면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입장,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으면 생활의 활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버타운도 뭐 능력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측면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식사나 어떤 청소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잖아요. 유명한 단지가 이제 건대 앞에 있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500, 관리비가 500이거든요. 이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가장 추천하는가는 자기의 어떤 능력과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능력만 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열과 이런 어떤 안 좋은 면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기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관리가 너무 어렵죠. 모든 문제를 스스로 부지런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고 마당을 예쁘게 꾸며놓는다든가 텃밭을 일군다든가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체력적으로나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걸 가장 추천하느냐가 어떤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냐 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생활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운전을 좀 하기 힘들어진다든가 자주 아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뭐 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들이 많이 있고 걸어 다녀도 되는 지역에 생활의 편의시설들이 다 있고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삶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고 어떤 가격의 상승, 자산의 이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기에는 남아있는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가 노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 생활이 편리한 곳 그러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지 않는 곳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자산 증식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든지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스몰 천지개벽?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그것도 보통 유예기간을 두는데요. 유예기간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이번 정부는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허용 안 하겠구나.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 입장에서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펌핑되는 거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정책이죠. 게다가 기존에 갭 투자하시던 분이나 또 다주택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고성 느낌을 갖다 강력하게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표할 때 내용 뒤에다가 이래도 집값이 또 좀 흔들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 거래 감시 활동과 전세 DSR 그리고 은행에 대출해서 위험 자산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 대출했을 때 1억만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준 자산으로 치질 않고 1억 한 1,500, 2,000?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대출의 액수도 축소가 되게 돼 있어요. 아, 이제 대출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일단 완전히 스톱이 됐구나.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다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계약 취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 2021년 2년이죠. 상반기에 이렇게 집값이 좀 꼭지를 찍을 때 2022년 6월부터 좀 금리 인상을 겹치면서 이미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다가 가격이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금리 인상이 겹치니까 주택 가격이 거짓말같이 뭐 폭락을 했죠. 금리 2, 3% 올렸다고 폭락한다. 거품이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발표하고 나서 그 사이에 계약 취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비중보다 요번 하루 이틀 새에 빚어진 비중이 꽤 많아요. 모 유튜브 전문가께서 그걸 디테일하게 미리 또 조사를 해가지고 저도 봤는데요. 진짜 그때보다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을 왜 취소할까요? 올라갈 것 같으면 취소할 일이 없죠. 내려가겠구나.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5% 정도라고 가정할 때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시장에서 즉각 나타났고 재건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바로 뭐 1억, 2억씩 호가가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지금도 호가를 내렸는데도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와중에 이제 또 신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 입주 때 전매 제한 푸른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 같은데. 그러면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갭 투자 형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그것도 막힌 게 분양권도 6억으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는 분이 6억 갖고 만약에 전세돈을 메꾼다고 계산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전세도 소유권 이전 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전세를 맞추고 나머지를 대출을 맞췄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조금 들이고 또 전세 키고 사두잖아요. 이걸 또 막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는 이 전세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수요가 급감하겠구나. 그래서 분양권 가격도 아마 하락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벌써 뭐 호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수도권은 특히 강력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게 이제 트리거가 됐잖아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계엄 때 저는 이제 오늘도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겠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대출 규제, 가계부채 긴축 이 정책과 정반대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뒤에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택가격 펌핑에다가 분양권자나 건설 투자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지금도 집값이 높은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주택자 전세대출이라든지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조건부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그 타임에 막 풉니다. 2024년 9월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죠. 이 사람이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작년에도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 겹치면서 정책 자금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막 8, 9월까지 막 올라갔어요. 대출이 너무 급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소매 판매가 줄기 시작하고 부채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각 기관에서 경고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가계대출이 느슨하게 풀어져서 부동산의 거품을 더 조장하고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임계점에 다다른 걸 깨달았죠. 그래서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을 하려고. 그랬더니 금융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은행 자율에 맡겨서 심사 강화 정도로 하자 이렇게 엽치기를 해요. 그럼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무슨 충격이 있다고. 그걸 하고 나니까 그게 걷어들여졌죠. 그래서 뭐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그러고서 은행 자율에 맡겨서 은행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은행 뭐뭐 대출 막아, 전세 대출 막아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KB은행도 대출 강화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게 나온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계엄이 터졌잖아요. 그러더니 1월 초에 슬그머니 그걸 다 푼 거예요. 정말 나쁜 위원회죠. 그죠? 아니,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줄기 시작한 게 부동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매 판매가 증가보다는 유지되는 선으로 가는 와중에 부채가 늘어나니까 쓸 돈이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매출의 감소 효과가 벌어지는 건 명확한 일인데, 그러면 정부가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볼 때는 자영업자분들 매출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조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금융위원회가 푼다?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매국노 행위죠. 그런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왜 했을까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모피아니, 뭐 마피아니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은행들을 위한 거잖아요. 대출 많이 늘려서 이자 많이 받아놓고 장사 잘 되게. 집값 올라가서 또 누가 좋아요? 건설업자분들 좋고. 국민은 눈에 없는 거예요. 가계대출 심각성을 하는 총재도 계속 얘기했고, 이미 다 예전부터 금융위원회 직원들이든 뭐든 다 알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 한 거고, 도리어 안 한 게 아니라 뒤로 풀어줘서 가격 거품을 갖다가 조정한 거고. 6월 10일 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1차 관을 지명을 했어요. 통계총장하고 있었어요. 통계 잘 알 거고, 그전에는 또 기재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차관부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는 걸 잘 알죠.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걸. 와서 6월 12일 날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 때 4개 부처에 4사람만 모였어요.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인가 하고 국토부 토지정책실장, 이렇게 넷이 모인 거예요. 4사람에서 TF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토부에 들어가시면 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 날. 이미 가계부채 대책이나 부동산의 펌핑을 막을 수 있는 대출을 좀 조이겠다라고 저는 예측이 좀 됐습니다. 근데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요. 가계부채가 위중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들을 총검토하여 총력적으로 막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까지 나왔어요. 할 예정이다까지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엿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치밀하게 아예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목적으로. 다만 여기서 또 좋은 점이 지방 부동산은 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은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유예해놨어요. 그러면 아주 선별적으로 서울 수도권 집중의 어떤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갖다 잡으려는 의지와 더불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 두 가지를 다 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대책이 긴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미리 벌써 한 밤새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계엄 났을 때 거기 뒤에서 소리 없이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는데 상황 봐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사각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감시의 눈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이거 심각하다. 금융위원회 이거 좀 감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때 모든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대책들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더 강력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요. 그 보도를 발표할 때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면 투기 시장 교란 세력을 감독, 조사, 수색 뭐 이런 것과 함께 전세 DSR 제도 그리고 은행들의 이제 대출해주면은 지불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위험 가산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빌려줬다고 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생각해가지고 1억 1,500을 빌려준 거로 치면 지불 준비율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대출 액수가 줄잖아요. 그럼 위험 자산 가중치를 높이겠다고 미리 거기다 박아놨어요. 그 얘기 뭐냐? 앞으로도 대출 행위가 그래도 이어진다. 그러면 모든 대책을 계속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이번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긴급하게 그냥 땜빵용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방안들을 갖다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는 혹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월 오세훈 시장에 생뚱맞은 토지거래허가 풍거에서 시작한 강남의 묻지마 투자 형태, 예를 들면 뭐 강남에도 10억짜리 많이 있거든요. 15억이면은 이 LTV가 80%까지 생애지초가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가 살짝 풀어가지고 은행들이 동조해가지고 전세 키고 사는 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억짜리 집이면 7, 8억의 전세가 있다고 치고 7, 8억이 필요한데 그럼 LTV를 얼마예요? 50%밖에 안 돼요. 하고도 더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심각한 경우는요. 더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특수한 어떤 방법인데 여하튼 그러면 사인만 해도 집을 살 수 있네요. 그죠? 대출 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이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정해진 물량이 있고 갑자기 서로 살려고 하면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폭등한 겁니다. 자기 돈도 없이 심하면 뭐 10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줄 서서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2억이면 전세 5억 들어있잖아요. 5억이면은 5억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2억이 있어. 이자도 아까니까 내 돈 2억 넣고 그리고 이걸 받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뭐예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풀어놨잖아요.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투기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어진 거지 우리가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소득이 갑자기 늘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3040이 어떻게 무슨 돈으로 강남 집값을 막 미리 사두겠어요. 이 투기판을 벌여진 원인을 제공한 게 금융위원회고 이거를 방조하는데 트리거를 역할한 게 오세훈 시장이고 심하게 생각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나 서울시나 실수했다. 그것도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실수를 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야, 또 5년, 10년 지나면 정권 바뀔 거야, 올라갈 거야. 여러분, 5년 뒤에는요,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일본 버블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3, 4년 뒤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뒀다가 한 3년 보유하다가 또 좀 팔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대출 이자가 싸고,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자기 돈 2억 있었으면 3억이면 얼마야? 70만원, 80만원 밖에 안 내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게 투기판이 벌어지게 가능이 됐던 거예요. 막 사니까 실수요자들, 이분들조차, 이런 판이 벌어졌으니 나는 갭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집이 더 오를 것 같다. 난 능력이 돼요. 그럼 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덩달아서 막 붙으니까 이번에 불이 난 거죠. 그러면 이 불이 정상적인 불인가요? 뭔가 트리거가 이상하게 작동됐잖아요. 대출 늘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도 대출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터졌잖아요. 일본도 터졌고.
그 길을 왜 가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그분들은 아마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본인을 위한 거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또 분명히 친언론 뭐 기레기님들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떡하냐, 뭐 영끌했는데요.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돈 모아서 들어가서 돈 모아서 들어가면 되죠. 투기 세력들의 어떤 논리예요, 뭐 프레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사질 말았어야죠. 자기가 그러면 샀으면 들어가 살면 되죠. 뭐 걱정해. 그런 얘기는 일부의 가치가 없지만 분명히 프레임 전쟁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은 자기가 살려고 미리 사두신 분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투기 심리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죠. 제가 볼 때 충분히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가격이 유지는 되잖아요. 자산관리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3% 싸게 팔았어요. 손해보고. 근데 집값이 만약에 6%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면 되잖아요. 다 같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고 국가도 밝아져요. 제가 볼 때. 요번에 제가 놀란 게 여기저기 상담을 보면서 유주택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찬성을 해요. 대한민국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걱정하고 조언 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했지만 국가의 모든 면을 볼 때 충분히 재고할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세금도 건드리겠다는 얘기인데 실망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부자들이겠죠. 투자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국가 국민 전체를 볼 때 그분들의 숫자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국가 재정 면에서 볼 때 거래가 줄 것이고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써줄 돈이 모자르게 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보유세가 어느 수준이 돼요. 우리나라는 도리어 거래가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보유세는 되게 낮고 거래세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아마 방향을 선진국 형태로 우리가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지 않나요? 지금 집 갖고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데 부담이 거의 없어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 부담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2개, 3개를 가져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팔 때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안 팔면 되잖아요.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하물며 자동차도 비싼 차 타면 세금을 더 내는데 전 세계가 대부분 누진적으로 고가로 갈수록 능력이 되시니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좀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해요. 근데 양도세랑 합하면 실효적으로 내는 건 또 꽤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딴 나라보다 많게 내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세금의 성격이 잘 보세요. 양도세라는 건 뭐예요? 돈이 남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보유한 상태에서 내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없는 돈을. 이 부분이 같이 세금을 쓰이는 게 정상적인 사회지 않을까요? 이거 해서 장사해서 100억을 벌어서 10억, 20억 내는 게 그건 당연히 국가에서 더 벌어서 자기가 여기서 벌었으니 10억 낼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양도세는 좀 줄이고 거래가 좀 활성화되게 그리고 또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 같은 것도 좀 낮게 해주고 그 대신에 보유세,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더 내고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오르면 또 더 남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워딩을 이번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바로는 안 하지만 2, 3년 안에 그런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투자자분들이나 집을 많이 가지는 분들 예측될 것이고 다음에 대책이 나올 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암만 줄이고 뭐 이러면 어때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집을 안 지면 집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공급을 해야죠. 여러분 3기 신도시 공급 얼마나 됐죠, 여러분? 거의 안 됐습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35만 호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몇만 호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건설회사 부도니 난이 이런 걸 좀 커버한다고 국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을 줄였어요.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건설회사가 무리한 땅값에다 무리한 욕심을 내서 산 것을 왜 국민들이 새로 분양받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택지 보상해주고 새로 짓잖아요. 우리 난생으로 우리한테 왜 우리가 피를 봐야 되죠? 국민들이. 게다가 또 건축비 올라가면 그대로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사전청약했다가 본청약 때 포기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그걸 하겠죠. 3기 신도시가 보도해서 여러분들 뭐 10년 걸린다 뭐 이렇게 하는 투자 쪽 사람들이 언론들이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들이 자꾸 폄하를 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예전에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토지 보상이 다 끝났어요. 다 100%입니다. 이거 그냥 하면 돼요. 3기 신도시 택지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공공택지 그리고 지방에도 또 공공택지 좀 많이 정했거든요. 동시에 정부에서 공급을 신속하고 빠르게 추가적으로
분양가도 중요하잖아요. 조성원가라는 제도를 들여가지고 다행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분양가를 좀 낮추는 방안을 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민간뿐이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적용을 하셔서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공공분양 주택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에 진정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대출 DSR 이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망가뜨린 암덩어리라고 제가 우리 머니인사이드 가족 여러분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안이 원래 70%였습니다. 보증이. 그럼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하는 땡땡들께서 자기 집 팔아먹으려고 그랬나? 갑자기 이걸 막 100%로 올린 거예요. 이거 사고 터진 겁니다. 혹자들은 뭐 허그가 이렇게 막 풀었다는데, 허그는 사실 기관이기 때문에 위 정부에서 지시하면 따르잖아요. 제가 허그 실무자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때 정말 정치인들한테 많이 얘기했답니다. 뭐라 그랬냐? 이러면 사고 난다고. 그걸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하튼 전세 DSR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이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집값 완전히 잡힙니다. 전세 대출이 없어지되 다만 청년들과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한테까지만 5억까지 그냥 해줘 버리니까 이게 썩은 사다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전세 DSR 하든지 아예 폐지하든지 이 대책을 던지길 바라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는 했대요. 전세 DSR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자꾸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만, 뭐라 그러죠? 어느 정부나 이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인간 정치인들만 잘 구별하시면 제가 볼 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이렇게 좀 한 10년 가면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럼 노동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살 수 있게 정부가 해주고 있구나. 이런 세상이 와야 저는 저성장 터널로 가는 것을 막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정부가 꼭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랍니다. 분명히 친시장 세력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이번 정부의 의지가 행정 하나는 잘한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친토건족의 어떤 정책? 이런 정책은 안 갈 것 같아요. 시장을 건드리진 않지만 그쪽 방향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대책도 임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차관을 임명을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고가 안 됐겠어요? 대통령한테. 아,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제 회의인가요? 어제 회의에서 국무회의에 LH하고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와서 업무 보고하라고 그랬답니다. 되게 의미가 큽니다. 이 얘기 드리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들, 성인 자녀를 가지고 계신 유주택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실 텐데요. LH에서 토지 조성을 했는데 그걸 왜 민간한테 파냐? 민간은 싸게 사서 이익을 더 붙여서 파니까 좀 비싸질 수 있잖아요, 분양가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택지를 정하고 토지 보상을 원주민들한테 다 해주고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건설회사한테 땅을 줘요? 건설회사가 먹고 살라고? 건설회사 그동안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분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만 시키면 되잖아요. 건설회사한테. 그죠? 그러면 건설회사 중간에 낀 시행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만큼 분야가 낮아지죠. 이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추석 전에, 그때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더 빠르면 뭐 7월 안에 나오겠지만 그 계획과 함께 뭐 다른 추가 공급 계획도 나올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시장에다가 신호를 주잖아요. 대기 수요자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됐네. 내 집 마련 쪽으로 가야겠네. 이런 마인드로 다 변할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시장 투자 세력이나 흠집 내기는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거 개의치 마시기 바라요. 그냥 앞으로 갈 것 같거든요. 대통령만 똑바로 의지와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간다라면 하반기 시장은 때면 때마다 분명히 대책들이 좀 던져질 것이고, 그 대책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거의 안정 국면으로 진행시킬 거라고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여서 신호를 주면 대기수의 어떤 불안감,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것도 많이 잠재울 것이고,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에도 유휴부지가 많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시간 차이는 조금 있겠죠. 1, 2년. 지금부터 막 준비하면 2, 3년, 3, 4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억나겠지만 용산 정비창 8,000호, 삼각지는 조금 하고 있죠. 좋은 자리들 많거든요.
이런 거 공격적으로 진행하면 그 나라 땅이거든요. 바로바로 돼요. 이런 것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많아요. 정부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처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제도 있잖아요. 전세값이 올라갈까 봐 걱정하시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면의 칼날인데요. 이번 정부가 또 상생 임대인지도 들어보셨죠? 제가 그걸 많이 비판했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게 하려고 만약에 5% 이상 안 올리면 그 주인한테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세입자, 우리 임차인 무주택자분들은 만약 올라갔다라고 가정했을 때랑 안 올라갔을 때 비교하니까 한 700만 원 이득을 보면 그 집에서 주인은 그거에 한 10배 이득을 봅니다. 5배에서 10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올 1월에 또 한 번 연장합니다. 2028년까지인가 7년까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연장을 했어요. 전세 가격을 그대로 가든지 3% 5%만 올리면 세금을 안 내요. 그거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2022년도 할 때는 정말 나쁜 정책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놔둬도 전세 가격이 내려갈 때예요. 내려가는데 왜 그 혜택을 주죠? 그걸 갖다가 프레임을 어떻게 해요? 마치 전세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책처럼 그렇게 짜는 데가 제가 볼 때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이쪽 BI 세력들이었다고 봐요. 그때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정책이 이번에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많이 안 오르겠죠? 근데 우리 기레기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폭등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기레기님들이 올리라고 해도 주인들이 안 올려요. 왜? 세금을 갖다 내가 1, 2억을 감면받는데 전세 가격 뭐 1억 올려서 그 이자 돈 얼마 된다고 모르겠어요. 그죠? 그동안 기레기님들한테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당할 필요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재 나온 것, 앞으로 나올 것, 이걸 종합해 보면 갭 투자나 투기 세력의 어떤 형태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줄죠.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만약에 100채가 줄었는데 수요가 200명이 줄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내년 입주 물량을 두고 하반기에 아마 언론들이 막 칠 겁니다. 전세 가격 폭등 뭐. 근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체크하셔가지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야? 정부가 똑바로 해야 되죠. 일관성을 가지고. 이게 너무 높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같이 망합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거든요.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신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올 초만 해도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환율이 뭐 1,470원까지 갔었었고, 많이 좀 불안했죠, 한국 경제가.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가 움직여서 같이 돌잖아요, 글로벌 시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사실 혼돈스러운 경제 상태에 빠졌잖아요. 관세를 갖다 뭐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의 날 해가지고 막 확 날리고 앞으로 매길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면 관세 종류가 많아요. 상호 관세, 보편 관세, 품목별 관세 막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올 초에 벌써 이미 철강 알루미늄은 25% 관세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4월 초인가부터 발표했고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수익이 없는 거예요, 수출해도. 손해예요. 그리고 4월 2일 날 이제 국가별 또 관세가 있잖아요. 상호적 관세. 이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히토류 빵 날리니까 찌그러져가지고 뭐 시간 주고 그러면서 약간의 조율을 구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 관세가 없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1년에 나가는 게 한 6, 7조 달러가 나가는데 세금이 한 2조 정도 펑크가 나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다가 또 1조 정도 이걸 막으려면 국채 발행하고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갖다 이제 관세로 좀 커버하려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면 돈을 버는 뒷세력이 있어요. 미국은 중앙은행에서 이 재무부에서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민간 회사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국가기관도 이사로 들어있지만 여기서 해서 국가가 돈을 만들 때 국채 발행할 때 화폐가 나오면 그 이자에 대해서 거기에 지불을 해요. 트럼프 입장도 이해가 돼요. 트럼프가 똑똑하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고 양쪽 완화를 할 때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발행에 지금 문제점이 생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누가 한다? 근데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 취하면서 뭐냐면 자기들의 적자를 감수하고 국민들한테 좀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함부로 풀 수가 없죠. 그럼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엊그제 베트남하고 관세 협정이 하나 됐는데 20% 선에서 멈췄어요. 우리나라도 뭐 세탁기 이런 거 뭐 50% 막 이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 상호 관세에 있어서 그것만 잘 돼도 품목별 관세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타겟이긴 타겟이지만 품목별로 정해놨어도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협약을 잘하면 관세가 낮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암울했던 6월 전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전망에 대해서 다 암울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0.8%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0.8%는 건 사실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 왜 물가가 3%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0.8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쓸 돈이 줄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치만 0.8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법 개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갖다가 강력하게 새로운 정부가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업들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을 정도 되면 성장률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직 상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미 저성장 국면이고 뭐 하반기 얘기만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 몇 년간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가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5년 동안만 매진한다면 새로운 출발의 어떤 정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물어보신 올 경제에 대해서는 올 초에 생각했던 야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하던 거에서 그건 한시름 났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려고 애를 쓰는 모든 활동들이 진행될 것이고 글로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면 막 싸우던 거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입장은 다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적을 안 만들고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고 적을 두지 말고 적과도 소통해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잘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책이 조금만 효과를 본다라면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쇠락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신규 세대를 뒤처지고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보도 보신 분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유럽 여름이 덥잖아요. 유럽은 그리고 건축물들을 막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오래된 건물 많잖아요. 가면 막 멋있게. 그 대신에 리모델링 수선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에어컨을 잘 못 달아요. 왜 못 달냐면 에어컨을 달고 그러려면 벽에 달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그 미관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제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다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허가받고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달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대용할 수 있는 신냉매제가 있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사용을 못하던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게 유럽에서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반도체 이런 것처럼 유럽만 더운 게 아니라 물론 뭐 남미는 에어컨을 막 다니까 상관없지만 유럽 소비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에 에어컨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요즘 바이오 산업도 지금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 좀 뛰어나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지금 50년도 해방된 지 70년 가는데 해외를 뛰어넘어서 셀트리온부터 뭐 삼성 바이오부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정부에서 만약에 지원해주고 뭐 AI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간다면 마치 예전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했을 때 전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가는 형태가 된다면 하반기에 수치는 안 나타나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의 시간, 우리가 충분히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고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GDP 대비 지금 정부의 부채비율이 한 50% 가까이 됐어요. 근데 뭐 일본 몇 프로인지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분이 한 적이 있어요. 국가가 가난해야 국민이 부자가 된다. 국가의 존재 가능성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요즘 보면 일반 회사 건물보다 공공기관 건물이 더 비가 번쩍하잖아요. 돈을 막 자기 돈처럼 펑펑 쓰잖아요. 재정 고관이 비면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는 돈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 예전에 보도블록 맨날 가을 겨울 되면
다 갈아엎었어요. 멀쩡하게. 그런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감시하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고, 성남시도 빚더미 지자체였는데 그 흑자도 돌았었잖아요. 그럼 누가 고간을 관리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300조를 걷어서 세금을 잘 써가지고 나라가 400조를 벌면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300조를 거두면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서 자꾸 돈이 막 마이너스 나게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 자금 매년 60조씩 퍼붓잖아요. 60조씩 퍼붓는데 그게 그 혜택을 받은, 제가 계산하니까 10만, 20만 명? 청년들과 신혼부들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자가, 은행 이자가 4%인데 2% 주니까 2% 손해나잖아요. 그걸 우리 국민 그 세금으로 메꿔주는 걸 이자 차익 보전이라고 그래요. 명분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저리로 해주고 그 이자를 갖다가 은행에 지급해주는 대신에 여기가 잘해서 나라 수익이 되는 걸 더 벌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논리에서 이자 차익 보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주택 갖고 장난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기껏해야 뒤에 가서 세금 더 걷는 거? 좀 센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150조예요. 150조에 이자 2% 계산해 보세요. 계속 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 난 데가 많은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집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흥청망청 도박하고 막 써. 그거 돈 아껴 쓰고 싶어요? 나도 쓰죠? 같이 망하는 거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돈을 아껴 쓰고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덜 쓰잖아요. 그 돈이 모여서 그 집이 투자 자산이 되고 집이 좋아지잖아요.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번 정부가 누가 국간을 지키냐의 문제고, 저는 한번 이번 정부를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끝까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번 정부가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임기를 계속 간다라면 제가 볼 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채권이라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근데 이 채권의 용도가 뭐냐면,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게 국민들이 수익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신대요. 그 대목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국민들의 공모 리츠를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수출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이 사업이 망해도 국가가 보존을 하니까 아껴 쓰던 것보다 국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원금과 이자는 돌려줄 것이고, 근데 성공하면 더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나 구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을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의 어떤 십시일반의 모래알 같은 자금들이 모인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국간이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중에는 몇 천조 유동자금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기업, 국민이 이해하고 믿을 만한 기업이 왔을 때 국민들의 십시일반의 것을 국가가 국가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고 그게 좋은 사업에 쓰여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국민 좋고 나라 좋고 국가 좋고 다 좋아지잖아요. 이런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국간이 비어서, 이거는 사실 염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비어서 그러면 사업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힘을 모아서 국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국민들이 다 해외 나가고 다 펑펑 쓰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조금 힘을 합하면 아까 가족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번 정부가 잘하길 바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제가 볼 때 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때문에 대출 이자가 집에서 내는 게 제일 많잖아요. 심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늘어나서 쓸 돈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내수감소가 일어나는 건 이미 예전에 보고서에도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와중에 더 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는 예측되잖아요. 더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질 것이고, 그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유닛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전체로 번지잖아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최상목 장관이 관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2월 7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재 우리 국가 부채가 90%인데 그 90%도 여러분 아시지만 숫자 장난해가지고 90% 줄인 거예요. 105%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시절에 막 돈 풀고 이러고 빚 탕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5년마다 우리나라 국민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시기에 맞게. 그때 이제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거를 산입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굳이 넣어가지고 수치만 낮춘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90대로 내려왔어요. 일단 듣게. 근데 실제로는 100% 넘는 거예요. 100% 넘을 때 기본이 뭐냐면 80%를 넘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부채가 80%를 넘어서부터는 1%가 늘 때마다 소비가 0.몇%씩 줄게 된다.
그게 가이드입니다. 전 세계 국제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은 총재도 한은에서도 보고서를 그걸 가지고 또 추가해서 발표를 했고, 핵심은 그거예요. 80% 넘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소비가 줄기 시작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시스템에 저해가 된다는 게 80%입니다. 그러면 10%를 줄여야 돼요. 몇백 조를 줄여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지금 늘려야 돼요? 안 늘려야 되잖아요. 줄이고 안정적으로 진짜 내 집 마련할 사람만 도와줘도 대출이 느는데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거품이 끼는 거는 막아야 되고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려면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긴축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대책이다. 이거는 전 세계가 지적을 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IMF 이런 거 빼고 4달째인가 5달 때 계속 편의점 매출이 준 게 거의 처음이래요. 그동안은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편의점 매출이 몇 달 동안 계속 내리죠?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 하는 거예요. 더 못 쓰는 거예요. 나자빠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돼.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벌써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몇백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동안 너무 펑펑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여야 주택도 안정되고 우리 소비나 이쪽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작되는 첫 출발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분들 중에서 뭐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매출이 줄다 보니까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갈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몇몇 업종에서는 지금 희망퇴직 많이 받고 있거든요. 뉴스에 지금 많이 안 나요, 공교롭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 고용률에서 청년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에 대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분들이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경제인구를 취직한 거로 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젊은 분들이나 중년층에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다음 행선지가 예전처럼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산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차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국내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급여가 작다고 가정을 할게요. 250이에요. 보존하는 제도 이런 거 가끔 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보존을 해줘도 나중에 세금을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잘하면 순환적인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으로 우린 가야 되지만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 정부가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관계가 정치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러시아랑 심하게 나쁜 적은 없었어요. 러시아가 자원이 많잖아요. 연변 위에 러시아 땅들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쪽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양알로에 같은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몇백만 평 임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한데 한 예인데요. 콩이 너무 비싼데 러시아에서 콩이 잘 자란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근데 콩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들여오면 콩값이 싸지면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되나 봐요. 땅도 좀 좁고. 근데 거긴 잘 나고 많대요.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뭐 200%뭐 이런가 봐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예 수입도 안 되고. 근데 그런데 거기 빈 땅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 젊은이들이 러시아랑 잘 FTA를 맺어서 우리가 농사할게 그 빈 땅에. 그 대신에 세금 관세 협약을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생길 거 아니에요. 콩값 싸지면 우리 국민건강에 두부값도 싸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협약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우리 인력들이 우수하잖아요. 대한민국 청년이나 중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파견을 가더라도 국제 협약을 맺을 때 어떤 나라를 도와줄 때 여기에 이런 재원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거기 없잖아요. 우리 남아돌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거 잘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해외에 가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갈만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정책들을 한다면 개인이 가지 말라고 해도 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뭐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임시직으로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하고 같이 간다라면 대한민국 국민성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거리 광장 촛불주 이거 대한민국이 다 최초잖아요, 여러분.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땐 각자도생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각자도생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을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 기억에 또 추가적인 얘기로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텔레비를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마 7시면 나갈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학생들 6시, 7시에 그 어두운 데 나갔다가 자율학습 뭐 야간 나가면 또 어둡잖아요. 밤에 학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학생을 미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 불가사의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DNA가 우리 있습니다. 국가만 잘 리딩해 준다면 각자 도생은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준비 다 돼 있다. 각자 도생 잘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건물도 이쁘게 짓고 다 돈도 여유 있게 지냈잖아요. 공무원분들. 이제는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준다면 제가 볼 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일반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 상공자원분들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출렁거림이 있을 때 기간이 너무 짧았죠. 왜? 정부가 국가가 그 자연스러운 시장의 형태를 방관하지 않고 도리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프레온이 다 미분양 날 거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개입해가지고 판을 바꿨나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부가 그럼 갑자기 올라간 가격을 갖다 갑자기 다 내리는 것도 국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오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연착륙.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 연착륙을 한다라는 공감대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다 고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되게 중요한데 국가가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국가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뭐 용인 클러스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지역은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느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시간차에 따라서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올랐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기존에 올랐던 지역은 지금은 잠시 숨고르게 하고 기다리실 때다 충분히. 그리고 그 외에 또 정부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벌려놨던 여러 사업들 중에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고 계속 될 거라고 발표가 되거나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점을 정리하면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에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서울 수도권 일대에 너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정부가 만약에 5년 동안 기조를 유지한다면 다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그리고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를 이제 정부가 막아준다면 그 펌핑은 또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투자 입장에서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공장이 생기고 정부가 있는데 여기 외에는 저는 다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거꾸로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분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갑자기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까지 가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 부동산 자산의 내재 가치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들이 너무 저평가됐을 때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하시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경매 현장이 등장합니다. 경매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 2, 3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조금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은 때가 이미 뭐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경매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이왕이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분들한테 통해서 경매를 받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저렴하게 시세보다 사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갭이 생긴 것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수익의 어떤 확보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서울 쪽에서 빌라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모아타운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사각지대 그런 데들은 지금 저는 저평가된 소지가 좀 많다고 봐요. 정부가 만약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지금 묶어놓은 바람에 이게 뭐 잘 되는 데는 몇 개 없잖아요. 지금 안 되는 데는 시간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또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가격이 높아요. 모아타운의 기대감 때문에. 근데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서울이 아닌가요? 서울이잖아요.
입지 다 괜찮고 그러면 그거를 따로 떼어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주택 다세대 연립 건물에 대해서요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한 50% 정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갭이 생겨서 값이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좀 저평가된 데는 사셔가지고 지으셔서 새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하면 또 임차인이나 분양한다 그래서 사실 거거든요.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빌라 있으면 뭐 마치 이상한 사람 좀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빌라도 한남로에 고급 빌라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제가 볼 땐 투자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대상으로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 하시면 나중에 글로벌 트럼프 요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세계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를 들면 뭐 베트남 또 뭐 인도 이런데 멀지만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는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생긴다 그러면 택배 시스템처럼 그러면 충분히 관리가 되잖아요. 한국의 DNA는 부동산 투자 개발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짧은 시간에 막 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80년대 마인드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선생님이 학생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싸운다는 표현 좀 죄송하고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성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국가 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쪽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